예, 그 다음에 이제 무건대리 얘기가 남았는데요. 자, 이제, 대리권이 없으면 이제 무건대리가 되는 거죠. 그쵸? 법원에 허가를 얻어야 되는데 법원에 허가를 얻지 않아도 무건대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슨 소송 무능력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했다. 그러면은 그것도 무효인 소송행위니까 그것도 무건대리가 되는 거죠. 그런 경우 다 무건대리로 취급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동대리를 해야 되는데 단독대리를 했다. 그런 경우도 무건대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무건대리도요, 아까 소송 무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소송행위 유효 요건이라고도 하고요. 그죠? 그러니까 소재기 외에 소송행위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소송행위 유효 요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소재기 자체에 대해서 대리권의 존재가 문제가 될 때는, 그러니까 제소시부터 대리권에 흠결이 있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은 그런 경우는 소송 요건이라고 부르고요. 양 측면으로 취급이 되는 거고요. 서술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건대리의 경우에는 자, 유동적 무효 상태가 되는 거고요. 민법처럼요. 그리고 추인에 의해서 보정이 되고 추인에 의해서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리권 존재는 소송 요건으로서 직권조사 사항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무건대리 파트에서요, 다뤄지는 게 표현대리하고 비변호사의 대리행위하고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다뤄지거든요. 원래 쌍방대리의 순수한 모습은 뭐예요? 그러니까 한 변호사가 양쪽을 다 대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리한다든가, 그렇죠? 그런 경우가 쌍방대리의 순수한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 쌍방대리도요, 자, 비변호사의 경우에는요, 이제 여기에 조금 독특한 문제가 있어요. 비변호사의 경우에는 그냥 무건대리로 취급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법정대리인이 쌍방대리를 했다든가 뭐 이럴 경우에 뭐 무건대리로 취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변호사가 문제인 거예요. 변호사가. 이제 변호사는요, 어디에 규정되어 있느냐면 변호사법 31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31조. 변호사법 31조 보실래요? 우리 법정 그렇게 돼 있죠? 법원이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법무부에서 제작했으니까 검찰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법이 나와요. 그죠? 근데 원래부터 그랬어요. 원래부터. 법무부에서 제작하기 전부터요. 자, 그래서요, 변호사법이, 법전이요, 173페이지요. 법전 173페이지요. 31조 보시면은요, 자, 수임 제한 그래가지고요. 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일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 그런데 제2호 사건의 경우에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직무를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세 가지 유형을 여기다가 드러났어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이제 호문혁 교수님이 문제 삼는 지점도 사실은 요 지점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관한 사례가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 보시겠지만은요. 요거에 관한 사례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새로운 얘기를 하시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 다른 정동현 교수님이나 송상현 교수님이나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취합해가지고 아마 그런 결론을 내리신 것 같아요. 근데 1호에 보시면은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그죠? 이게 순수한 모습의 쌍방대리 모습이죠. 그죠? 동일 사건에 관해서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이요. 근데 이거는 쌍방대리가 아니죠, 사실상. 그죠? 그 다음에 3호예요.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판례는 이제 공증인까지 포함을 하는데요. 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판사로서 그 사건을 취급했었는데 나중에 내가 변호사로서 그 사건을 수임한다든가,
아니면은 내가 공증인으로서 그 사건에 관련돼서 뭔가를 공정증서에다가 도장을 찍었는데, 이제 우리 그런 사례를 보거든요. 도장을 찍었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나중에 수임을 하게 된 경우, 이런 경우에 직무를 행사하지 못하게 해놨거든요. 근데 이것도 쌍방대리는 아니죠. 쌍방대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이제 거의 모든 책들에서 이 31조의 위반 효과라는 제목하에 교수님들마다 약간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있는데 31조의 위반 효과라는 제목하에 1호, 2호, 3호, 0이 한꺼번에 논의해버리잖아요. 그죠? 한꺼번에 논의해서 학설 4가지를 들고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직무규정설하고 절대무효설하고 추인설하고 이의설을 들고 나와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다들 서술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서술을 하시는데, 홍문혁 교수님의 생각은 뭐냐면, 이 31조도 1호, 2호, 3호를 나눠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눠봐야 되는데, 즉 원래의 쌍방대리에 해당하는 형태와 그걸 규율하기 위한 규정과 변호사의 품위유지를, 그러니까 말이 품위유지, 그러니까 품위유지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죠? 뭘 하지 마라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품위유지를 위한 규정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1호 같은 경우에는 쌍방대리니까 쌍방대리로서 취급을 하고, 2, 3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2호 얘기는 안 하지만 적어도 3호 경우에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 3호 같은 경우에는 품위유지 규정이니까, 품위유지를 위한 규정이니까 쌍방대리로서 취급하지 말고 다르게 취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다수는 다 이의설을 취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판례 주류도 이의설을 취하고 있다라고 이시훈 선생님은 쓰셔요. 그죠?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또 다르거든요. 쓰시는 게 또 달라요. 책에 쓰시는 게 다른데, 홍문혁 교수님은 뭐라 그러시는 거냐면, 쌍방대리의 경우에는 원래의 비변호사의 쌍방대리처럼 무건대리로 취급하자는 거예요. 무건대리로 취급하면 이걸로 가는 거죠. 31조 위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걸로 가는 거고요. 1호 같은 경우에요. 근데 2, 3호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원래의 우리 다수설대로 이의설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문제를 변호사법에 나오는 문제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케이스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계신데, 이거 변호사법에 나오는 문제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러니까 책에다가 이런 홍문혁 교수님의 견해가 있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규정의 취지를 나눠서 보는 견해가 있더라. 이렇게 메모만 해두세요. 메모만. 이걸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어쨌든 요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 표현대리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민사소송법에서도 표현대리가 인정될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소극설이 있고요. 판례가 소극설을 취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적극설이 있고요. 이시훈 선생님 절충설을 취하시죠? 예, 이런 게 있고요. 근데 표현대리가 문제되는 경우도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자, 비변호사의 대리행위는요. 우선 변호사의 정직중행위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취급하죠. 유효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비변호사요. 비변호사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는요. 네, 무건대리인 경우요. 그러니까 안 되는데 한 경우에는, 비변호사의 행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효인데 추인이 가능하다 그래요. 그런데 비변호사가 영리 목적으로 돈 받으려고 이런 대리행위를 했다. 그런 경우에는 추인의 여지가 전혀 없고 완전 무효다. 절대적인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때는 유동적 무효고요. 자, 이렇게 되면 대리 얘기가 끝나고요. 자, 초급살의 4번을 보실까요? 자, 사례요. 금년에 17세이고 미성년자죠. 미혼인, 소송 무능력자죠. 갑이 부모인 A, B의 동의를 얻어서 을로부터 PC를 한 대 구입했는데
며칠 뒤에 그 PC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며칠 뒤에 또 고장이 나서 A, B 그러니까 부모하고 상의를 해서 계약을 해제하고 그 다음에 PC 대금 500만 원을 반환하라고 청구했는데 을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 경우에 관한 다음 문제들을 답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 그래놓고 이에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갑이 누구의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라. 되게 뜬금없죠? 누구의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라. 근데 이게 그러니까 대리를 설명하라는 거예요. 대리를 설명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하려고 변호사 병에게 소송 위임을 하였고, 자 소송 무능력자가 변호사 소송 위임을 하는 거는요 소송 행위란 말이죠. 그럼 소송 행위인데 소송 무능력자가 한 거니까 이 경우에는 무효가 되는 거죠. 그때 유동적 무효가 되는 거죠. 소송 무능력의 행위니까요. 자 그래서 소송 위임을 하였고 그러면 병은 유권대리인가요? 무권대리인가요? 자 수권행위가 무효니까 무권대리인이 되는 거죠. 그죠? 무권대리인이 되는 거고 무권대리인은 갑의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였다. 그럼 무권대리의 소제기가 되는 거죠. 이거 역시 무효죠. 역시 유동적 무효고요. 추인하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되겠지만 어쨌든 추인하지 않는 한, 즉 보정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소각화를 면치 못하죠. 소제기가 무권 대리권 흠결이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언뜻 잘못 생각하시면 소송 능력 문제만으로만 그냥 푸실 수가 있어요. 이건 소송 무능력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취급할 건가 이렇게 쓰시면, 근데 그거는 문제의 단면만 보시는 거고요. 단계를 나누어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송 무능력계로서 소송 무능력자가 소송 대리인을 선임한 행위, 그것은 무효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자가 무권 대리인이 되고 무권 대리인이 대리해서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 소제기는 무효가 되고, 왜? 대리권 흠결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셔야 돼요, 논의가.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이건 소송 무능력의 소제기다 이렇게 해버리시면은 다 뛰어넘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소송 능력, 우선 이제 답안지를 보시면은요, 자 설문 1의 해결에서는요, 자 조력의 주체와 방법 그랬어요. 누구의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주체는요,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는 조력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는 그 조력의 방법인데, 결국은 대리권의 범위와 행사에 대해서 쓰라는 거죠. 예, 그렇게 보고요. 자, 그래서 우선 갑의 소송 능력이 있는가를 먼저 보고요. 그죠? 그래서 사안의 경우에 갑은 17세이고 미혼이며 PC 매매와 계약 해제는 갑이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법률 행위가 아니므로 갑은 미성년자로서 매매 대금 반환 청구에 관해서는 소송 무능력자이다. 이렇게 내려주고요. 그러면 법정 대리와 소송 대리가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따져서요. 우선 법정 대리의 가부를 따져서요. 당연히 친권자인 부모 A, B가 소송상 법정 대리인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친권자들이 공동 대리를 하겠죠. 그런데 대리인이 만약에 그 사이에 돌아가셨다거나 법정 대리인이 돌아가셨다거나 부모님들이, 아니면은 뭐 어떤 제안을 받아서 법정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면 특별 대리인 선임을 신청해야겠죠. 예, 그래서 그 얘기까지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특별 대리인의 선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의 가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소송 대리의 가부가 이제 써져 있는데요. 자, 그래서 변호사 대리 원칙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변호사여야 된다. 그런데 소액 사건하고 단독 사건에서는 그 예외가 인정이 된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PC 매매대금 500만 원이잖아요. 500만 원이니까 소액 사건이죠. 그죠? 그리고 중액 단독 사건에 해당하고 소액 사건에도 해당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변호사 대리의 원칙에 예외가 인정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얘기가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과 소송 대리인의 조력 방법에 대해서 법정 대리권의 범위와 행사, 이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얘기들이에요.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는 이러이러하고, 그래서 친권자는 뭐 일체 소송행위 할 수 있고, 특별 수권 규정에 의한 제한도 후견인에게만 적용되고, 그다음 이게 통설이에요. 통설. 법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닌데요. 통설이에요. 통설. 법조문에는 없어요. 그런 얘기가. 그다음에 공동 대리의 제한을 받고, 그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정 대리인 말고 이제 특별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친권자의 경우와 유사하지만 후견인과 같은 권한을 요하니까 동일하게 56조의 권한 제한을 받고요. 그래서 서면 증명을 또 요하고요. 그 얘기 써 있고, 그다음에 소송 대리권의 범위와 행사에 대해서
자, 법령상 소송대리인은 실제법에 정해져 있고, 제가 여기다 정형성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 얘기예요. 정형성. 아까 말씀드린 정형성이요. 그러니까 실제 법에, 임의대리임에도 불구하고 대리권 범위가 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포괄정형성에서 정형성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민소법에서는 안 쓰죠. 이런 개념. 상법에 있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자, 소송 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는 소송법에 직접 규정이 되어 있고요. 90조에. 근데 변호사의 경우는 제한이 안 되고, 비변호사의 경우에는 제한이 허용된다. 이런 거고, 역시 서면 증명해야 된다. 이런 거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그게 설문 1이고요. 설문 2에서 법원은 그럼, 이 무건대리의 소제기에 대해서, 무건대리인 소제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갑의 소송대리인 선임행위의 효력부터 우선 따져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소송 무능력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거다. 그 얘기를 먼저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송 능력의 소송법상 효과에 대해서 먼저 쓰고요. 그래서 사안에서 갑이 법정대리인의 대리행위를 통하지 않고 직접 병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행위는, 자, 무능력자니까요. 무효고요. 그리고 따라서 병은 무건대리인이 되고요. 그러나 이제 갑이 나중에 추인을 하면, 갑 측에서 나중에 추인을 하면, 자, 소급해서 유효하게 되고요. 그럼 병이 대리한 갑의 소재기의 효력과 법원의 조치는 뭐냐? 그러면 이건 무건대리 쓰라는 거죠. 그죠? 대리권 흥결의 소재기에 대해서 쓰라는 거고요. 그래서 무건대리의 소송상 취급에 대해서 써주고요. 무건대리는 이러이러하다. 소송요건이면 소송행위 유효요건이다. 이런 대리권 존재가요. 그런 얘기 쓰는. 그래서 사안의 경우에 병은 소송 무능력자인 갑으로부터 선임된 무건대리인이니까 병이 대리한 갑의 소재기는 무건대리행위로서 무효라는 거고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소각합 판결의 대상이 되지만 추인하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무건대리나 소송 무능력이나 똑같은 얘기가 써져 있죠. 거의 똑같은 얘기가 써져 있어요. 특별한 얘기라면 그 소송 능력을 다투어가지고 상소하거나 이러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에 관한 얘기들이 쭉 써있는 페이지가 있잖아요. 이시훈 선생님 책에요. 그런 얘기가 좀 특별한 거죠. 무건대리와 비교를 해서요. 근데 대부분 같이 취급을 해요. 자, 같이 취급을 해서요. 자, 그래서 설문 1에서 갑은 소송 무능력자다. 그리고 그래서 법정대리인도 할 수 있고, 특별대리인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소송대리인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소액이며 단독이니까 비변호사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 갑의 수권행위는 유동적 무효고, 무건대리인의 소재기도 역시 무효다. 그렇지만 유동적 무효이기 때문에 추인 가능하다. 이런 얘기. 이렇게 끝맺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급 3을 보세요. 그리고요. 문제는 제가 복사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저작권에 걸릴까봐 문제를 복사를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답만 나눠드린 거니까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 대고 다른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문제를 책 다 사시진 않으셨죠? 그죠? 그러니까 빌려서라도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예, 그렇게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복사하시라고요. 제가 복사하면 걸리잖아요. 문제가 크게 되니까. 중급 3이요. 자, 역시요. 자, 금년 18세인 갑은 부모인 병정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작은아버지인 을과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을이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갑에게 토지를 증여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갑이 대학 입시 준비를 핑계삼아 돈을 함부로 쓰고 다니는 것을 본 을이 토지를 주어봤자 다 팔아먹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토지를 줄 생각이 없어졌다고 하였다. 이에 갑은 변호사 물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죠. 소송 무능력자가. 자, 을을 상대로 증여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을은 갑의 청구를 기각하라고 법원에 신청하였다. 법원은 어떤 경우에 을의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근데 문제가 법원은 어떤 경우에 을의 신청, 즉 을의 신청은 청구 기각 신청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경우에 청구 기각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렇게 물었으니까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본안에 들어가라는 얘기죠. 본안에 들어가야 청구 기각을 하죠. 그죠? 소각화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무슨 소송 요건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얘기를 하고 본안에 들어가서 그런 본안에서도 과연 어떻게 해야 청구 기각이 되겠느냐 그 얘기를 쓰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우리가 기존에 보던 이렇게 문제 틀하고는 약간 달라요. 그죠? 다른 이렇게 문제 제기 방식이 좀 많아요. 자, 그래서 본안 판단에 들어가가지고 청구 이유가 없게 한번 만들어 봐라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요. 우리가 원래는 자, 소송 요건 문제를 남겨두고 본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보죠.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소송 요건 심리의 선순위성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먼저 심리해야 된다라는 거죠. 본안 문제보다 먼저 심리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제 호문혁 선생님은 그 얘기를 빼뜨리셨어요. 답안에 보니까 빼뜨리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소송 심리의 선순위성이 학설이 대립하기 때문에 이게 긍정이 돼야 소송 요건 구비 여부를 검토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정이 된다면 이 소송 요건 구비 여부 검토할 필요가 없잖아요. 선순위성이 부정이 되면 바로 본안 문제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소송요건 문제 남겨놓고서도요. 그러니까 소송요건 심리의 선순위성부터 우선 따져주고요. 그런 다음에 적법요건, 소외 적법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따져주고요. 그 다음에 본안에서 역시 갑청구를 어떻게 하면 기각시키겠느냐 이렇게 따져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우선 소송요건 심리의 선순위성에 대해서는요. 자, 학설은요. 보시면은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 있어요. 근데 긍정설이 통설 판례 이러는데요. 자, 절충설도 김홍규 교수님하고 강현준 교수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익인 경우하고 공익인 경우하고를 나눠서 자, 사익의 경우에는 소송요건 심리의 선순위성을 부정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익적 요건인 경우에는. 자, 그게 절충설이고요. 자, 부정설은 자, 국내에는 주장자가 없는데요. 소송 요건과 실제 발생의 요건은 동일 평면의 판결 선고 요건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꼭 먼저 심리할 필요 없고 어느 거든지 되기만 하면 그냥 청구 기각을 시키든 소각화를 시키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부정설이고요. 자, 우리 긍정설은요. 소송 요건은 본안 판결 요건이고 그래서 그 문제를 남겨놓고 본안에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판례는 옛날 판례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긍정설의 입장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긍정설을 취해서요. 통설이니까요. 통설 판례니까 긍정설을 취해서 소송요건 구비 여부를 먼저 따져보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구비되면 본안에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자, 사안에서 어떻게 하면 소외 적법요건을 구비가 가능하겠느냐. 그래서요. 이제 문제는 미성년자인 갑이 또 역시 소송 무능력 상태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변호사 역시 무권 대리가 되고요. 그죠?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보셨던 그 전사례에서 보셨던 얘기들이요. 소송 대리인 선임행위의 효력에 대해서 역시 다시 소송 능력, 소송봉사 효과, 그다음에 그래서 사안의 경우에 18세인 미성년자로서 소송 무능력자니까 그리고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소송 행위를 할 수 없는 바 그래서 따라서 대리인 선임한 거는 무효이고 그죠? 그래서 무는 무권 대리인이 되고 그리고 갑이 성년이 되거나 무가 아니죠. 병정이죠. 병정이 소송 절차에 나와서 명시적, 묵시적으로 추인하면 소급해 유효한 선임행위로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똑같죠. 좀 전에 본 문제하고 똑같죠. 구조가요. 논점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무가 못하네요. 무가 갑을 대리해서 한 소재기의 효력은 자, 역시 똑같은 얘기요. 무권 대리의 소송상 취급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소송 무능력자로부터 선임된 무권 대리인이니까 무권 대리형으로서 무효고 그래서 소재기는 소각과 판결을 받아야 된다. 그 소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추인이 가능하다. 소송 능력을 회복하거나 법정 대리인이 나와서 추인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써져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소결 내려주고요. 그러면 이제 본안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이제 본안에 들어가서요. 자, 근데 본안에 들어가면 좀 뭐 민법적인 얘기처럼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저 호문혁 선생님은 책에 징역계약의 효력이래 갖고 무슨 실제법률 문제처럼 써놨는데 우리가 이걸 소송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결국 본안의 항변을 쓰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항변에 성공해야 청구기각 판결을 받게 되니까요. 그죠?
청구기각 판결 받으려면 내가 뭔가 피고가 항변을 하고 그 항변이 그 항변 사실에 대해서 주장되고 입증되어서 그게 성공하고 그래서 법원이 그걸 보고서 아, 맞다. 이런 판단이 들어야 청구기각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본안의 항변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럼 사안에서 본안의 항변할 만한 게 도대체 뭐가 있느냐, 이게 봤을 때, 자, 본안의 항변에 대해서는요, 자, 우리, 그거 아시죠? 권리 근거 규정이 있고, 이제 항변에 대해서는, 자, 이제 원고는 권리 근거 규정의 요건 사실을 청구 원인 속에서 주장을 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피고는 거기에 대해서 항변 사실을 얘기를 할 텐데, 그 항변 사실은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장멸저요, 장멸저. 권리 장애 규정, 권리 장애 사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권리 장애 규정의 요건 사실이죠. 권리 장애 사실. 그 다음에 권리 멸각 사실, 내지는 소멸 사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장멸처, 권리 저지 사실, 이런 거고요. 뭐냐면요. 자, 우리 권리 근거 규정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이런 권리가 발생했다. 라는 그 법률, 그러니까 원래 우리 실체법에는 규정이 법률 요건이 규정돼 있고 법률 효과가 규정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소송상 청구하는 건 결국 다른 게 아니라 요 법률 효과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 법률 효과 부분을 청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 이런 거 있다고. 나 이런 효과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요것이 효과가 발생하려면 요러한 법률 요건이 있어야 되니까 이러한 법률 요건을 바로 권리 근거 규정의 요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리 근거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들을 들으면 이 권리가 있다는 게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항변이라는 건 뭐예요? 우선 이게 장애 사실은요. 성립은 했는데 무효다. 그죠? 무효다. 이런 거죠, 이런 거. 무효다. 그러니까 103조 위반이다. 라는 그런 것처럼 효력이 없기 때문에 권리가 사실은 발생을 안 했다. 이런 사실을 주장하는 게 권리장애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권리 멸각 사실은 권리가 발생하긴 했는데, 네 말대로 권리가 발생했다. 그 권리가 발생했는데, 내가 취소했다, 해제했다, 등등에 의해서 그 권리는 사실은 소멸됐다. 멸각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게 권리 멸각 사실을 주장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권리 저지 규정은 예를 들어서 동시이행 항변권을 주장하는 것처럼 네가 권리 있는 거 맞다. 맞는데 하지만 그 권리는 지금 행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동시이행 항변한다든가 유치권에 항변한다든가 이런 식으로요. 자, 요런 건데 자, 사안에서 그럴 건덕지가 뭐가 보이죠? 그거 한마디밖에 없어요. 토지를 줄 생각이 없어졌다. 근데 이 사안이 증여계약 사안이니까요. 과연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계약 해제 사실을 주장하는 걸로 봐야 되고요. 그죠? 그렇다면 계약 해제될 건덕지가 그 증여계약에 대해서 민법에서 555, 556, 557에 대해서 거기서 해제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556조나 557조 해제권 발생 요소는 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자 555조의 555조 한번 보세요. 민법에 555조 뭐예요? 서면으로 하지 않은 증여는 언제나 해제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55, 56, 57 다 해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해제권을 행사한 것이고 그 555조의 해제권이기 때문에 자 규정 형식상 피고율이 자 555조에 555조에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이렇게 해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이랬으니까요. 자 이거는 해제하는 쪽에서 이 사실을 주장하고 자기에게 해제권이 있음을 주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렇다면 이 규정에 맞는 사실들을 대고 그걸 주장하고 입증해야 될 거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상대방 쪽에서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라는 사실,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규정 형식상 보면은.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그 항변에 성공하고 나면은요, 정구기각 판결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급 3은 그렇고요. 그래서 요 중급 3은 소송요건 심리의 선순위성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결국은 아까 본 것처럼 무능력자의 소송행위, 소송 무능력자의 소송행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무건대리인의 소재기, 요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다룬 거고요. 그 다음에 중급 2를 보세요. 중급 2요. 잘해서요. 갑 주소지가 서울 서초동이고 영업소 소재지가 수원인데, 갑은 주소지가 춘천인 을에 대해서 5천만 원 채권을 갖고 있고요. 갖고 있고, 을은 자, 병에 대해서 주소지가 대전이고 직장 소재지가 청주인데, 병에 대해서 2,500만 원의 채권을 갖고 있는데, 을의 병에 대한 채권이 이행기가 되었는데도 을이 채권을 행사하지 않자 갑의 친구인 변호사 정이 갑과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무건대리죠. 자기가 대리인이 되어 갑의 이름으로 병을 피고로 하여 병의 을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 이랬는데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법원이 소장을 받게 되면은요, 소장을 먼저 심사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소장에 문제가 있다면 보정을 명할 거고요. 그리고 그 보정이 안 되거나 보정이 불가능하다면 소장각하 명령이 나갈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소장이 이제 보정이 됐거나 소장이 적식이라면 그러면은 소장을 송달하겠죠. 피고에게. 그죠? 소장을 송달하고 나면 송달할 때 답변서 제출하라 그러죠. 답변서 제출하라 그러고 답변서 제출 안 하면 무변론 판결 나가죠. 그죠? 그런데 이제 답변서를 제출해가지고 가면 변론 준비 절차에 원칙적으로 회부가 되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으면 바로 변론기일을 잡힐 수도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변론 준비 절차에서도 서면에 의한 변론 준비 절차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변론 구술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변론 준비 기일을 열 수도 있고요. 그죠? 이제 그렇게 해갖고 열렸을 때 이제 뭐부터 조사를 하냐 하면 이제 관할권부터 법원은 조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소송 요건보다도 우선은 관할권부터 조사를 할 거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소송 요건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런 다음에 그것들이 갖추어졌을 때 본원 심리에 들어갈 거라는 거죠. 상식적으로요. 그래서 관할권 조사 얘기, 그러니까 관할권이 있는지, 지금 서울지방법원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그러면은 이렇게 딱 문제 보면은 마치 이게 지금 무건대리 얘기만 쓰라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서울지방법원의 관할이 인정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그럼 뭘 먼저 논할 거냐 이렇게 하면 관할권 유무부터 먼저 논해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할권이 있는지부터 따져주고요. 그렇다면 자, 토지관할 얘기부터 봐야겠죠. 어디에 보통재판적이 있고 어디에 특별재판적이 있고 그걸 따져준 다음에 나중에 무건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요. 우선 자, 보통재판적은 어디에 있죠? 자, 피고가 자연인인 경우니까요. 주소지에 있으니까 병의 주소지, 피고 병의 주소지인 대전에 보통재판적이 있고요. 그래서 대전지방법원의 토지관할이 인정되고요. 그 다음에 특별재판적으로요. 병의 직장 소재지가 청주니까 자, 근무지의 특별재판적이 인정돼서 자, 청주지방법원의 토지관할이 인정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보이는 게 자,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에 관해서 병의의 을에 대한 채무가 금전채무고 자, 지참채무가 원칙이니까 채권자 을의 주소지인 춘천의 특별재판적이 인정되고요. 그래서 따라서 청주, 그 다음에 대전, 춘천지방법원의 토지관할이 인정돼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서울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건 토지관할권을 위반한 소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뭐 법원이 이게 토지관할 위반이니까 이송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송하면 뭐 끝난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경우를 나눠서 보자라는 거예요. 경우를 나눠서 봐서 이게 이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불명확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일을 했다면 관할 위반이니까 이송을 해줘야겠죠. 그죠? 하지만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하자가 치유돼서 아까 본 것처럼 변론관할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서울지방법원도 관할권을 갖게 되니까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먼저 논해줘야 돼요. 그래서 법원의 조치는, 자, 관할권의 조사에 대해서는요, 자, 임의관할은 항변사항이고 전속관할은 강행규정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다 보신 얘기들이에요. 관할권의 조사에 대해서는요. 그 다음에 병이 관할 위반을 그럼 다툰 경우와 관할 위반을 다투지 않은 경우를 나눠서 보는데, 자, 관할 위반을 다툰 경우에는, 자, 관할권 있는 법원으로 이송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 직권 이송이고, 재량사항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송신청권 얘기가 나오고요. 이거 다 아까 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럼 병이 관할 위반을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변론관할이 생기잖아요. 그죠? 변론관할이 생기니까 서울지방법원이 관할권을 갖고요. 그럼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다음 문제인 무권대리, 그러니까 다른 소송 요건들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사안을 보니까 무권대리란 말이죠. 그죠? 여기 뭐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뭐 무권대리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조치 이렇게 했는데, 여기 뭐 조금 더 자세하게 써도 되겠죠. 그러니까 소송 무능력자 행위에 대해서 좀 아까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조금 써준 다음에 이 얘기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긴 그냥 간단하게 그냥 바로 무권대리 얘기로 넘어갔고요. 그래서 대리권 존재는 소송행위 유효요건이고 뭐 그런 얘기 쭉 써 있고요. 그래서 사안의 경우에 서울지방법원으로서는 병의 행위로 변론관할이 생기면 갑에 대해서 대리권 구비에 보정명령을 해야 한다. 그죠? 우선 보정명령을 해야겠죠. 대리권 흠결의 소재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기간 내에 보정한 경우에는 그대로 진행시키면 되지만 보정에 불응한 경우에는 소각과 판결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답을 내려야죠. 왜냐하면 문제가 뭐예요? 법원의 조치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문제가 뭘 묻고 있는가를 잘 보시지 않으면은 거기에 핀트에 안 맞는 말로 끝맺음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끝맺음을 할 때는 항상 문제가 뭐였는가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법원의 조치는 이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보정명령하고 소각화하고 이런 얘기 쓰고요. 자, 그 얘기고요. 별거 없죠. 그 다음에 초급 오여. 자, 다음 판결을 민사소송법적 관점에서 논평하라 이랬는데요. 이거 뭐 다 읽을 건 없고요. 뭐냐면 갑하고 을이요. 변호사가 갑하고 을인데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사실관계. 변호사 갑하고 을이 변호사예요. 그리고 이 변호사들은요. 그 한일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들이에요. 그 구성원들이고 갑이라는 사람은 지금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그 어음의 발행 및 배서에 관해서 그 공정증서에다가 서명날의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증을 쓴 사람이에요. 갑이라는 사람은. 그리고 을이라는 사람은 그 공정증서에 기해서 그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받는 데 있어서 자기가 관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송 대리를 했겠죠. 그죠? 그래서 관여를 한 사람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집행문이 부여돼서 집행에 들어갔겠죠. 집행에 들어갔는데 상대방에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집행이다. 그러고서 청구이의소를 날려버린 거예요. 청구이의소를 날려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갑을이 그러니까 죄송해요. 갑을이 원래 그러니까 청구이의소의 상대방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집행문 부여 받게 해준 사람 있잖아요. 집행문 부여 받게 해주고 공정증서 쓸 때 옆에 도와준 사람 원래 그 당사자 그러니까 청구이의소 제기한 상대방 말고요. 그쪽에 가입해서 소송 대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그쪽을 대리해서. 그러면요. 이거 쌍방 대리 아니죠. 그러니까 보시면은요. 요 사례를 요 문장을 막 읽다 보면 이게 도대체 어느 쪽에 가입했다는 얘기인지 어느 쪽을 대리하고 있다는 얘기인지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사안을 잘 읽어보면 제가 이제 판례 원문도 읽어봤는데요. 보니까 그쪽에 가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대리를 한 거예요. 그쪽에. 그러니까 원래 집행문을 부여하는데 도와줬던 그 당사자 쪽이에요. 그러니까 피고죠. 지금 청구이의소에서는 피고예요. 그러니까 집행에 대해서 청구이의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피고죠. 그러니까 이거는 쌍방대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홍은혁 교수님이 문제 삼는다는 지점이 있죠? 이게 그 사례예요, 지금. 이게 그 사례고 이게 그러한 판례인데요. 자, 그래서 여기서 판례는 뭐라 그랬냐면은요. 22페이지, 책 22페이지에 보시면은요.
변호사가 변호사법 16조,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변호사법 31조 3호거든요? 31조 3호의 규정에 위배되는 소송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인 바, 이거 뭐예요? 이의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홍명 선생님이 이 문제를 내신 거는요, 지금 이게 과연 쌍방대리냐, 이걸 문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러니까 거의 모든 교수님들이 이걸 명시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문혁 교수님은 그거를 나눠서 본다는 거예요. 31조 위반 행위를 1호하고 2, 3호하고. 그러니까 순수한 쌍방대리인 문제하고 품위유지 의무에 기인한, 그 취지에 기인한 규정하고를 나눠서 본다는 거고, 그래서 이쪽은 추인으로 가더라도 이쪽은 이의설로 가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시려고 지금 이 사례를 내신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는요, 초급 사례 5번 답안을 보시면은요, 절대 지금 쌍방대리가 아니에요. 지금 원고 측 대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례가요. 자, 근데 우선 쌍방대리 등이 금지된다 그랬는데, 예. 여기서는 법정 대리인의 경우하고 소송임에 의한 소송 대리인의 경우하고 이시훈 선생님 쓰신 것처럼요,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법정 대리인의 경우, 그러니까 비변호사의 경우,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자, 비변호사의 경우에는 아까 보신 것처럼 그냥 보통의 쌍방대리로서, 그죠? 무건대리가 된다. 그리고 추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가지만 소송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경우에는 변호사법 31조 위반의 문제가 된다. 라는 얘기가 써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쌍방대리 했을 때 그 효과는 뭐냐. 그래서 제가 그 쌍방대리 등이라고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책에는 쌍방대리의 금지, 쌍방대리의 효과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그래서 등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등을. 그래서 쌍방대리 등의 효과. 그래서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무건대리가 되니까, 그래서 추인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그렇지만 변호사인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데, 그 31조 위반한 경우에 대리행위의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절대무효설, 유효설, 그 다음에, 이시훈 선생님 책에는요, 요 학설이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이름만 나와 있죠. 직무규정설, 이의설, 추인설, 절대적 무효설, 이름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막상 나오면은 내용을 써야 되잖아요. 학설 내용을. 그러니까 요 학설 내용을 요걸로 보충을 하세요. 다른 교수님들 책에는 이게 나와 있거든요. 내용이요. 그러니까 주장자가 없더라도요. 그래서 절대무효설은, 자, 직무집행공정과 품위유지라는 공익적 견지에서 위반행위는 절대무효다. 그 다음에 유효설. 이거 다 아시죠? 어떤 취지에서 그렇게 되는 건지. 아까요, 우리요, 훈시 규정이 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효력 규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자, 임의 규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강행 규정이 있었고요. 이 구분하고 딱 일치하는 학설 대립이에요. 이 학설 대립이. 그죠? 훈시 규정으로 보면은요, 직무 규정설로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걸 사실 학설 대립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요것만 딱 알고 계시면 여기서 나오니까요. 자, 임의 규정으로 보면, 그러니까 항변 사항으로 보니까 이의를 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이의설로 가는 거고요. 이제 강행 규정으로 가면 이제 무효가 되는데, 무효도 확정적 무효가 있고 유동적 무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정적 무효로 보면 절대적 무효설로 가는 거고요. 유동적 무효로 가면 여기서 추인설로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대응하는 학설 대립이에요. 이거 별도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자, 그래서 그 학설 대립이 쭉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이시훈 선생님 책에는 그래서 여러 가지 판례가 있지만 주류는 이의설을 취했다, 이의설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교수님들마다 그게 좀 달라요. 좀 다른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은 거는 호문혁 교수님은 이렇게 써놨어요. 판례의 태도에 대해서 변호사가 동일 사건을 시차를 두고 양당사자를 각기 대리한 경우 1호 위반에 대해서는 추인설을 취한 것도 있고 이의설을 취한 것도 있으며 3호 위반의 경우에는 추인설을 취한 것, 유효설을 취한 것, 이의설을 취한 것이 있다. 이렇게 써놓으셨거든요. 판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것도
요대로 쓰시라는 게 아니라 요거를 참고를 하시라고요. 요렇게 쓰는 경우도 있다. 요렇게 쓸 수도 있구나 라고 참고를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꼭 모든 사람이 지금 판례 주류가 이의서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그 검토 부분에요. 호문혁 교수님 견해를 제가 그래서 그 학설 대립 속에 집어넣질 않고요. 밑에다가 그냥 검토 속에 써놨어요. 그게 뭐라 그랬냐면 이름은 제가 붙인 거예요. 구분해서 봤다 그래서 그냥 구분설이라고 그냥 이름 붙여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정해져 있는 이름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읽어볼게요. 변호사법 31조에는 쌍방대리 금지 법리와 변호사의 품위유지 요청이 섞여 있으므로 양자를 나누어서 취급해야 되는데 우선 엄밀한 의미의 쌍방대리의 경우에는 97조가 60조를 준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비변호사인 경우와 구별해 변호사를 유리하게 할 이유가 없으므로 추인설이 타당하다. 이때 어느 일방만이 추인해도 여전히 하자가 있으므로 쌍방이 추인해야 한다. 요거는 기존의 추인설에 대한 비판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이의설의 추인설에 대한 비판 때문에요. 그 다음에 그 밖에 변호사법 30조가 규정하는 쌍방대리와 유사한 경우에는 대부분 쌍방의 추인이 불가능하거나 의미가 없고 변호사의 품위 왜냐하면 지금 이 사안처럼요. 이게 쌍방대리가 아니고 저쪽에는 아무런 이해관계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이 직무수행 그냥 법 규정상 직무수행 못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수임을 못하게 돼 있는데 수임한 사건이다.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사안 보면은 쌍방대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자, 대부분 쌍방의 추인이 불가능하거나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변호사의 품위 유지 요청에서 규제하는 것이니까 어느 일방의 이의로 해결하면 되고 아무도 이의하지 않으면 유효라고 보아 이의설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호문혁 선생님은. 네, 그렇고요. 근데 이걸 왜 그렇게 목숨 걸고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호문혁 선생님 진짜. 그러니까 변호사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케이스 같은 데서 잘 문제되는 걸 많이 못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시는 거 보면 언제 한 번은 사고를 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사안의 해결 그랬는데요. 뭐, 판례 논평하라 그랬으니까 사안의 해결이라는 제목 붙이긴 좀 그래요. 그래서 결어라고 옆에 써놓은 거고요. 그래서, 그, 호문혁 선생님 얘기대로 그냥 갔고요. 예. 그래서 추인설에 의하고 이의설에 의한다. 이런 얘기 써놨어요. 이거 이해하시겠죠? 아까 다 드린 말씀이에요. 이거, 그쵸? 예, 31조 위반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자, 중급 25요. 자, 이제 다종다양한 무권대리 형태들이 이제 다 나오는 거예요. 자, A 법과대학 교수 갑은 자기의 강의안을 이 대학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학생들이 이것을 내려받아 교재를 볼 수 있도록 했다. 소문을 듣고 이를 안 복사업자 을이 갑의 강의안을 내려받아 그대로 인쇄해서 저자를 가공인물인 X로 해서 책을 발간했다.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갑이 강의안을 조금 수정해서 교과서를 발간하였는데 그러자 을이 X의 이름으로 갑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라고 하여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했다. 미쳤죠? 이를 한 갑이 분개하여 을을 형사고소하고 4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니까 앞에 얘기는 다 쓸데없는 얘기고요. 민사소송법에서는. 이 얘기가 이제 중요한 얘기죠. 갑이 분개하여 을을 형사고소하고 4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4천만 원이에요. 4천만 원이요. 중액단독이죠.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민사소송의 제1심에서 갑의 친구 변호사 병이 갑의 부탁도 없이 스스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였고 을은 변호사 사무장으로 일하는 동생 정에게 소송 대리를 부탁하여 정이 출석하였다. 법원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 이게 뭐예요? 자, 원고 측에서는요. 원고 측에서 소재기 자체는 갑이 했죠. 아까하고 달라요. 소재기 자체는 갑이 했고요. 다만 병이 그 제기된 그 소송에 나와가지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변론을 했단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피고 측에서는요. 자, 동생인데 변호사가 아니라 변호사 사무장이란 말이죠. 비변호사예요. 그래서 비변호사에게 소송 대리를 부탁했다. 그러니까 위임을 했다 이거죠. 소송 위임을 해서 그래서 정이 출석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럼 법원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 이래서 앞에 거는 뭐예요? 원고 측은 변호사의 무권 대리죠. 변호사의 무권 대리고 그 다음 뒤에 그 피고 측은요.
자, 비변호사의 대리행위인 거죠. 이게 적법한가 아닌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요. 갑은 친구인 변호사 병에게 소송 대리를 부탁을 했어요. 이미 을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병은 마침 잘 되었다고 생각하여 갑의 부탁을 들어줬어요. 이에 대하여 갑과 을이요. 병이 아니에요. 을이요. 잘못 써져 있어요. 갑과 을이 아무런 말이 없었다. 이 뭐예요? 쌍방대리인데 양쪽 당사자 아무 말 안 했다는 거예요. 이의제기 안 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법원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선 자, 갑 측에 있는 변호사는 병이고요. 갑이 을한테 손배 청구, 당연히 불법행위겠죠? 불법행위 손배 청구해서 사천을 했는데 요쪽은 병이요. 병이 무건대리고 변호사고요. 이쪽은 누가 대리했냐면 정이요. 근데 동생이에요. 친족이죠. 그것도 사촌 이내의 친족이죠. 자, 동생이고요. 동생이 출석했어요. 비변호사에. 자, 그래서 병의 소송행위의 효력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정의 대리행위의 효력에 대해서 먼저 그 다음 보고요. 그 다음에 쌍방 대리에 대해서 보고요. 이렇게 순서가 돼 있고요. 그래서 우선 병의 소송행위의 효력에 대해서는요. 이거는 뭐 그냥 순수한 무건대리죠. 그죠? 무건대리의 행위의 효력에 대해서 아까 우리 했던 얘기들 쭉 또 써져 있는 거예요. 소송행위에 여기서는 소재기를 병이 한 게 아니죠. 병이 대리해서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소송요건이라고 쓰면 안 되죠. 그죠? 소송행위 유효요건이라는 말만 해야죠. 소재기는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나와서 지가 변론에 나와가지고 대리를 한 거니까요. 자, 그래서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이니까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자, 추인이 있으면 소급 유효로 되고, 그 다음 추인 방식은 명시묵시 불문하고, 그 다음에 추인 시기도 제한이 없고, 그 다음에 뭐 전체에 대해서 추인해야 되고 원칙적으로 일부 추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예외는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법원의 조치는 우선 무건대리니까 보정명령을 바라겠죠. 그죠? 그러니까 순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법원의 조치도 우선 보정명령하고 소송 무능력이든 무건대리든 우선 보정명령하고 그래서 병조정에 따라서 보정이 안 이루어지면 이제 어떻게 보정이 안 이루어지면 소각하러 간다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그죠? 보정이 안 이루어지면 소각하러 간다 이렇게 써지는 게 아니라 그 변론에서의 소송 행위만 그게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그 행위는 배척해주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달라지는 거예요. 자, 본인이 보정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은 무건대리인의 소송 관여를 배척하고 본인에 대해서는 기일불출석의 불이익을 입힐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150조 3항의 자백간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법원은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본인이 자백한 것으로 간주해서 본인의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소재기가 그랬던 경우하고는 달라요. 자, 그래서 사안의 경우에 자, 갑의 추인이 없으니까 병의 변론기일 출석행위는 우선 무효다. 그래서 보정명령하고 보정명령에 따라서 추인하면 문제가 없어서 소송을 진행하면 되는데 보정이 없을 경우에는 기일불출석의 불이익을 입힐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이 이제 비변호사인 정이 나와 있는데 문제는 이제 돈이 중액단독이라는 거죠. 4천짜리. 그죠? 수수가가 4천짜리 중액단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변호사 대리의 원칙에 반하는 게 아니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과연 변호사 대리 원칙의 예외 사유인 아까 소액 사건이나 중액단독 사건에 해당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선 변호사 대리 원칙에 대한 예외를 쭉 거기 써놨어요. 그래서 우선 소액 사건은 아니니까요. 중액단독 얘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출발은 법 88조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아까 법 87조에서는 변호사 대리 원칙을 규정했고 그거에 대한 예외를 88조에서 규정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88조의 예외가 도대체 뭐냐. 그래서 자, 그 요건을 써놓는 거예요. 단독 사건 중에 일정 사건인데 그 일정 사건은 규칙에서 소가 5천만 원짜리 이하, 5천만 원 이하의
도난 사건과 이의 신청 사건 및 부수 신청 사건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대리인의 자격에 대해서는 규칙에서 상세하게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사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랬어요. 다 해당되죠? 그죠? 4천만 원이니까 그거에 일정 사건에도 해당되고요. 대리인 자격도 해당이 되죠. 동생이니까요. 사촌 이내 친족이잖아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아까 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죠?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고요. 아까 중액 단독의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 있다 그랬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소액 재판에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가족 문제가 돼서. 근데 그때는 이걸 몰랐어요. 허가가 필요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허가가 필요한 줄 알고 허가를 신청합니다. 그랬더니 에이 조정으로 가시고 이러더라고요. 허가가 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필요 없고요. 중액 단독의 경우에는 필요해요. 자, 그래서 설문의 사건은 속가가 4천만 원이니까 단독 관할이고 그 다음에 정은 을의 동생이니까 예외를 인정하는 법 88조의 사유에 해당하지만 문제는 법원의 허가가 설문에 안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법원의 허가가 없으니까 참 특이한 게 법원의 허가가 없어도 무권대리로 다룬다는 거예요. 특이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무권대리 생각하면 이 권한 수여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거나 권한 수여가 아예 없었다거나 이런 걸 자꾸 무권대리로 생각하는데 이 소송법에서는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도 무권대리로 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특이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추인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토를 요하는데 비변호사의 대리행위의 효력에 대해서 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비변호사의 대리행위는 우선 무효이고 추인이 가능하죠. 아까 돈 먹으려고 영리 목적으로 하면은 이거는 용납 안 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변호사들이 가만 안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건 절대적인 무효로 보는 거고요. 변호사 보호하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순수한 의도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봐준다는 거죠. 무효로 보긴 하겠지만 추인함은 그냥 유효하게 놔두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다 변호사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사안의 경우에 정은 을의 동생이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했을 뿐이니까 절대적 무효는 아니고 을이 정의 행위를 추인하면 소급적으로 유효해진다는 거고요. 그래서 법원의 조치는 그래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거나 보정을 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문 2에서요. 설문 2에서 그러니까 원래는요. 보통 설문 1, 설문 2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목차도 그렇게 나가는 게 좋거든요. 로마자 2에서 설문 1의 해결, 로마자 3에서 설문 2의 해결 이렇게 나가고 그 안에서 쭉 쓰는 게 나아요. 근데 이런 문제처럼 그 각 한 개의 설문 속에서도 나뉘어져 가지고 쓸 얘기가 좀 많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목차를 바꿀 수밖에 없어요. 목차를 나눠 쓸 수밖에 없어요. 큰 목차로. 근데 되도록이면은요. 설문 1, 2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는 큰 목차, 로마자 목차에서는 설문 1의 해결, 설문 2의 해결, 설문 3의 해결 이런 식으로 나누세요. 요즘은 문제 보통 그런 식으로 내잖아요. 1, 2, 3, 4, 5, 1, 2, 3, 4 이런 식으로 내잖아요. 그죠? 출제 경향이 바뀌어가지고요. 자, 그래서 쌍방대리의 소송상 취급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변호사니까요. 비변호사가 아니고 변호사니까 변호사법 31조 위반 행위에 효력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 문제로 간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1호 위반이에요. 1호 위반. 그죠? 그러니까 친구인 소송대리를 부탁했는데 이미 을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마침 잘 됐다고 생각해서 갑의 소송대리를 부탁하는 그 부탁을 들어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딱 1호예요. 31조 1호에 한쪽 당사자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이거란 말이죠. 그죠? 이걸 맡을 수 없게 쌍방대리를 금지하게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행위의 효력에 대해서 직무규정설, 절대적 매설, 추인설, 이의설 그리고 검토에서는 그냥 이의설로 했어요. 여기서는 호문혁 선생님 견해를 안 썼어요. 왜냐면 그냥 1호라서요. 1호라서 안 썼고요. 써도 괜찮겠죠. 뭐 추인설로 간다 이렇게요.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의설에 따라서요. 갑과 병이 근데 설문에서 아무런 말이 없었다 그랬으니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므로 병의 행위는 유효한 대리행위가 되고 따라서 법원은
병의 행위를 토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고 그러면 이제 당사자에 관한 소송 요건이 다 끝나거든요. 아, 시간이 애매하네요. 그 다음에요, 이제, 그러면은 1심 소송 절차가 이제 시작되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교수님, 이시훈 교수님 책에서요. 나오면은, 먼저 이제 소의 이익 얘기가 나와요. 소의 이익 얘기가 나오는데, 자, 소의 이익에 대해서는, 자, 공통된 소의 이익을 권리보호 자격이라고 쓰고, 자, 그 다음에 특유한, 각종의 소의 특유한 권리보호, 이익을, 그걸 권리보호 이익이라고 그냥 쓰죠. 그죠? 그러니까 나눠서 쓴단 말이에요. 근데 좀 특이한 점은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원래 개념은 이런 거예요. 권리보호 자격하고 권리보호 이익이 있는데 이제 이시훈 선생님은 좀 짬뽕으로 쓰셨어요. 짬뽕으로 쓰신 게 뭐냐면 원래 이 권리보호 자격이라는 건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 당사자에도 남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당사자 적격 개념을 도입하는 거잖아요. 그죠? 정당한 당사자가 도대체 누구냐,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나 있느냐를 검토하기 위해서 당사자 적격을 도입한단 말이죠. 근데 소의 소송의 또 하나의 요소인 소송물에 있어서도 이런 개념을 도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 청구죠, 청구. 소송물 청구. 그래서 사실은 청구에도 그것이 소로서 다뤄지기 위해서, 소송에서 다뤄지기 위해서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남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개념이 바로 원래 권리보호 자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겠어요? 청구 적격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청구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그게 본안에 들어가서 본안에 들어가서 심사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게 아까 구금장 확신 그게 써져 있었잖아요. 소금장 확신 뭐 구금장 승신 뭐 이거요. 그죠? 이게 써져 있었는데 자 이거를요 승으로도 외우고 확으로도 외우죠. 그죠? 근데 이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구금장 승신이라고 외우고요. 그러니까 승소 확정 판결이 없을 것이라고 외우고 어떤 분은 그냥 확정 판결이 없을 것 이거를 외우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 소송물에 대해서. 그죠? 근데 그건 달라요. 왜 달라요? 확정 판결이 없을 것 그거는요. 반복금지설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반복금지설에서. 근데 우리 판례의 태도는 뭐예요? 모순금지설이잖아요. 그죠? 모순금지설은 어때요? 승소확정 판결이 없을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순금지설에 의해서는. 승소한 경우하고 패소한 경우하고 달리 취급하잖아요. 우리 판례는요. 기판력에서요. 그죠? 이건 나중에 이제 기판력 보시면 또 나와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입장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요 구금장 신에서요. 뭐 이거는 구체적인 법률 관계여야 된다. 그다음에 뭐 이건 제소금지 사유가 없어야 된다. 제소장애 사유가 없어야 된다. 이거 확정 판결이 없어야 된다. 이건 신의치 기반의 소재기가 아니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권리보호 자격이라는 게. 근데 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예요? 견해가 나뉜다 그랬어요. 그죠? 홍문혁 교수님 책에는 이게 없어요. 이 신이 없단 말이에요. 신의치 기반의 소재기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그 소재기가 신의치기에 위반한다는 거는 실체법상 신의치기에 위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각화 사유가 아니고 청구 기각 사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본안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실체법상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그게 달라요. 다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권리보호 이익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행해소에서 현재 이행해소 나오고 뭐 장래 이행해소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럼 장래 이행해소에서 청구 적격, 그 다음에 미리 청구할 필요, 그 다음에 뭐 확인해소에서요. 확인해소에서 대상 적격, 그러니까 자기 현재 권리법률 관계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자기 현재 권리법률 관계. 그게 대상 적격 얘기잖아요. 이거 말고 또 확인의 이익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짬뽕에서 써져 있는 거예요. 짬뽕에서. 요거는 저 문제예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얘기하자면 청구 적격에 관한 문제지 이 권리보호 이익은 뭐냐면요. 그 청구나 당사자가 어떤 적격을 갖추고 있을 때 과연 그럼 신청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문제거든요. 그럼 당신이 이 소송에 대해서 지금 그 소제기는 신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신청을 지금 할 필요가 있느냐. 과연 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의 필요거든요. 다른 말로 바꾸면 신청 필요. 근데 이 미리 청구할 필요나 확인의 이익 같은 경우가 사실은 여기에 포괄되는 거고요. 사실은 이 청구 적격 얘기하고 대상 적격 얘기는 절로 가야 돼요. 근데 이순 선생님 책이 막 짬뽕으로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 그렇게 써져 있냐면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공통된 소외이익, 특유의 소외이익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특유의 걸 해갖고 쓰려다 보니까 여기다가 넣기도 그렇고 여기다가 넣기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넣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막 혼란에 빠져요. 권리보호 자격하고 권리보호 이익하고 도대체 어떻게 다른 거냐 막 이러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되고 요런 관점으로 한번 보세요. 책을요. 자, 그래서요. 자, 그래서 자, 장래이행에서 그러니까 주로 문제되는 게 장래이행해소하고 자, 확인해소잖아요. 그죠? 근데 장래이행해소에서는요. 장래이행해소에서 청구 적격에 대해서는 뭐 조건부 기한부 채권, 그다음에 뭐 장래 발생하는 채권, 그다음에 뭐 선의행 청구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미리 청구할 필요에 대한 거죠. 그죠? 그 미리 청구할 필요는요. 자, 그 판단 기준이 이행 의무의 성질과 이행 의무자의 태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해요. 그죠? 요거는 외워야죠. 꼭 외워야 돼요. 그죠? 이행 의무의 성질과 이행 의무자의 태도에 비추어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가 판단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확인해소에서 대상 적격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현재 권리법률 관계 그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자, 권리법률 관계이기 때문에 문제되는 게 바로 증서진부 확인해소죠. 그죠? 이게 이번에 법무사 시험에 나왔죠? 증서진부 확인해소요. 법무사 2차 시험에요. 그죠? 그래서 증서진부라는 거는 이 증서가 진짠지 가짠지 이걸 확인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법률관계가 아니고 사실은 사실관계인데 사실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로서 규정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원래 확인의 이익이 대상 적격이 인정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별도로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증서진부 확인에서는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법으로 규정을 해서 그거를 가능하게끔 해놓은 거예요. 필요하니까. 증서진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니까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확인의 이익은요. 이제 주로 확인의 이익을 뭐라 그러냐면 자, 현존하는 자기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이게 확인의 이익이죠. 그죠? 요것도 외우셔야죠. 요것도 외우셔요. 요 문장을 외우시면. 확인의 이익 다른 문장 필요 없고요. 요 문장만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목차 제목이요. 자, 자기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유효 적절한 수단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순선의 발본색원적인 뭐 수단 뭐 이런 얘기 쓰시잖아요. 예? 그런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딱 두 가지예요. 뭐냐면 소극적 확인과 적극적 확인과의 관계. 그러니까 적극적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를 하면 즉 내 소유권 존재 확인 청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소유권 없다는 부존재 확인 청구를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이런 거 확인의 이익이 없다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더 중요한 문제는 심판 형식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자, 이행의 소가 가능한데도 확인 청구를 하는 경우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어요. 저한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는데 채무불이행에 기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뭐를 청구하느냐면 손해배상 청구권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청구권 자체에 관한 확인이에요. 이거를 다른 거하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손해배상 청구권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라는 이행의 소가 가능하고 그것이 더 유효 적절한 수단인데 그거를
청구권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그거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확인의 소의 보충성이라고 그러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중복소송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요. 자, 그 다음에요. 자, 소송 요건, 그 다음에 이제 소송 요건 인재에 대해서 일반적인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소송 요건에는요, 뭐 제일 중요한 구분은 직권조사사항이라는 거하고 항변사항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자, 직권조사사항의 조사 방법에 대해서요. 견해가 세 가지가 대립해요. 그죠? 뭐가 있냐면, 중간설, 한정설, 그 다음에 3분설. 이렇게 대립하죠. 근데 이게 주로 언제 문제가 되느냐면요. 채권자 대의 소송에서요. 채권자 대의 소송에서 피대위 채권, 그러니까 피대위 채권은 피대위 권리는 소송물이죠. 법정소송 담당설에 의하면, 우리 통설 판례에 의하면 소송물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호문혁 선생님 견해에 의하면 그거는 소송물의 요소가 되죠. 소송물의 요소가 되는데 우리의 통설 판례인 법정소송 담당설에 의하면 채권자 대의 소송의 성질에 대해서 취하게 되면 그러니까 피대위 채권은 소송물이지만 나머지 요건, 뭐 권리불행사 요건이라든가 이행기도의 요건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피보전 채권의 요건 이 문제들은 다 당사자 적격의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눠지죠. 채권자 대의 소송의 요건이 나눠진단 말이에요. 법정소송 담당설에 의하면 나눠지는데 언제 주로 이 문제가 나오느냐면 피보전 채권이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갑이 채권자고요. 을이 채무자고 병이 제3채무자예요. 자, 이런 경우에 있어서 갑이 을을 대위해서 병에게 채권자 대의 소송을 제기한단 말이죠. 대의 소송을 하는데 그러면 원고는 갑이고 피고는 병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가 피대위 권리고 여기가 피보전 채권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피대위 권리고요. 여기에 있는 채권이요. 여기 있는 권리가. 여기가 피보전 채권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병이라는 놈이 이 소송에서 갑자기 이런단 말이죠. 이 피보전 채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즉 갑이 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 그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있다. 그러니까 지 것도 아닌데 지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병이 그러니까 당사자 적격 요소인데 지금 이 피보전 채권은 당사자 적격 요소란 말이에요. 당사자 적격 요소인데 지금 이 소송에서 병이 갑을 간의 채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얘기를 하면 이거를 과연 자백의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요 직권조사 사항인 요 소송 요건에 대해서 자백을 한 경우에도 자백의 구속력을 그러니까 우리 변론주의에서 나오죠. 변론주의의 3대 요소는 뭐예요? 3대 내용은요. 사실 주장 책임, 자백의 구속력, 그다음에 증거 제출 책임이잖아요. 그죠? 세 가지요. 세 가지인데 거기서 자백의 구속력을 과연 그거는 이제 주요 사실에 관한 거잖아요. 주요 사실에 관한 건데 소송 요건에 대해서도 그걸 인정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자, 요걸 외우실 때는요. 요거 많이 들어보셨죠? 중간설, 한정설, 3분설. 이걸 외우실 때는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중간설은 이시훈 선생님 취하는 견해요. 한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직권조사 사항을 조사하는 당사자 적격 직권조사 사항이잖아요. 직권조사 사항을 조사하는 방식에는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고 한정설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3분설은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주된 문제는 뭐냐면 과연 소송 요건에 변론주의가 적용될 것인가? 그 반대인 직권 탐지주의가 적용될 것인가? 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이 문제거든요. 근데 자, 여기에 대해서 자, 중간설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왜 중간설이냐면 변론주의 보세요. 아까 사실 주장 책임, 그다음에 자백의 구속력, 그다음에 세 번째 증거 제출 책임 이렇게 썼는데 이거 다 거꾸로잖아요. 그죠? 이거 사실의 직권 탐지. 그죠?
그 다음에 자백 구속력 부정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증거 제출도 이것도 직권 증거 조사죠. 원칙적으로. 그죠? 꼭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시훈 선생님은 소송 요건을 조사하는, 그러니까 소송 요건 중에 직권 조사 사항을 조사할 때는 변론주의를 적용하기도 그렇고 직권 탐지주의를 적용하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짬뽕하자라는 거죠. 짬뽕해서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직권조사라고 불러요. 직권조사라는 방식에 의한다 그래요. 근데 이거는 왜 짬뽕이냐면 사실의 주장 책임은 인정을 해요. 증거 제출 책임도 인정을 해요. 직권조사 방식이라는 거는. 하지만 자백의 구속력에 대해서는 부정을 해요. 그래서 이게 짬뽕된 거거든요. 여기서는 이게 오고 여기서는 요게 오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왜 외울 필요가 없느냐? 한정설은요. 한정설은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 뭐예요? 변론주의하고 직탐하고 두 가지 있다라는 거고요. 중간설은 그 중간에 있는 직권조사라는 방식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분설은 세 개 다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론주의라는 방식과 직조라는 방식과 직탐이라는 방식이 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어떻게 나뉘느냐면 그 소송 요건이 직권조사 사항인 소송 요건이 사익적인 것이냐 공익적인 것이냐를 봐가지고 사익적인 거면 변론주의 쪽으로 가는 거고 공익적인 것이면 직탐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익적인 거는 변론주의, 공익적인 소송 요건은 직탐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간설에 의하면 다 아니고 모든 소송 요건은 일률적으로 다 직권조사라는 방식으로 간다. 그래서 다 중간설로 가시겠죠. 그러면 자백 구속력 인정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당사자적 결과관에서 자백을 해도 그것이 구속이 안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직권조사 사항의 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저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요건심리의 선순위성에 관해서는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송물 이론이 있는데요. 소송물 이론이 소송물 이론이요. 자, 소송물 이론이 문제되는 경우는 8가지가 있어요. 주되게. 언제냐면 병변, 중기재, 처시특 이렇게 8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병합, 청구의 변경, 청구 병합, 청구 변경, 중복제소, 기판력, 제소금지 이건 항상 한 묶음이죠. 그 다음에 처분권주의 위반이냐, 그 다음에 시효 중단 범위, 그 다음에 소송물 특정. 이렇게 8가지, 병변, 중기재, 처시특 이렇게 해서 8가지가 문제되고요. 자, 소송물 이론에서는요. 자, 우리 판례가 취하고 있는 그 구소송물 이론은요. 청구 원인까지 봐야 된다는 거죠. 사실관계까지 봐서 사실 실제법상 그 규정이 다르면 거기에 따른 권리도 다 다른 거라고 보고 소송물도 다 다른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체불 손해배상 청구권의 그 권리 근거 규정은 390조죠. 체불 손배 청구권이요. 390조니까 390조라는 권리와 그 다음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750조잖아요. 그럼 750조에 기한 권리는 그 권리가 다른 권리라는 거예요. 소송물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실관계가 같다고 하더라도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그게 구소송물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자, 신소송물 이론에서는 자, 1분지설, 2분지설 있어요. 그죠? 자, 구이론에서도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신유론하고 1분지설하고는 다를 게 없죠. 다를 게 없고요. 그다음에 1분지설 같은 경우는 금전이나 대체물 지급 청구에서만 예외를 인정해요. 그죠? 그때만 청구 원인을 좀 들여다보자. 그게 아니고 원래는 청구 취지만으로 소송물이 구성된다. 그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든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 종료에 기한 반환 청구든 그거는 소송물이 어차피 반환 청구권이라는 게 소송물이다. 왜냐하면 청구 취지에는 갑은 을에게 무슨 가옥을 반환하라, 인도하라 이렇게 나오니까 이 청구 취지만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게 소송물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구이론에 의한다면 이거는 청구 원인까지 봐가지고 계약상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이라는 권리하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종료에 기해서
채권에 기해서 채권적으로 반환 청구하는 경우 이거는 권리 근거가 다르다는 거예요. 청구권 규범이 다르다는 거예요. 청구권 규범이 다르면 소송물도 다르다는 거죠. 그게 구이론이죠. 자, 그래서 자, 신이론의 경우에 금전이나 대체물 같은 경우에 자, 1분설의 경우 이런 1분지설의 경우에요. 그 경우에는 자, 청구 원인까지 들여다 봐야지 특정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2분지설 같은 경우에는 자, 청구 원인 사실 전체는 아니지만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사실을 고려해서 청구 취지를 기준으로 하되 그걸 고려해서 소송물을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소송물을. 그죠? 그게 소송물을 특정하는 요소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소송물 이론에 그게 있고요. 그래서 이분지설에 의하면 자, 홍문혁 교수님 이분지설 취하고 있는데요. 이분지설에 의하면 자, 손해배상 청구권이요. 채불손배나 불법손배는 역사적 사실은 한계이기 때문에 소송물이 한계가 되지만 우리 1분지설에서 어음채권을 행사하는 경우하고 원인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우리 1분지설 같은 경우는 이시훈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거를 동일 소송물로 본단 말이에요. 그죠? 동일 소송물로 보는데 2분지설에 의하면 사실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음을 수수한 그 사실관계랑 그 다음에 내가 그거를 수수하게 되었던 원인이 되었던 그 원인채권을 맨 처음에 계약을 맺었던 그런 사실관계랑 다르다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소송물이 찢어져요. 그러니까 소송물이 같다라고 보는 범위는 그 1분지설이 제일 넓고요. 그 다음에 2분지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구이론이 있는 대충은 이래요. 대충은. 약간의 차이들은 있지만 대충은 이렇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초급 7번을 보시면은요. 자, 갑은 순금 거북선 모형을 한 개 갖고 있었는데 을의 집에 외국 손님이 자주 오니 장식용으로 2년만 빌려달라고 했다. 이 사용대차죠. 거북선을 빌려간 을이 6개월째부터 그 거북선이 자기 소유물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한 달간 을을 설득하다가 지친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하려고 한다. 갑은 을을 상대로 그 거북선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에서 갑은 그 거북선을 제작자인 아버지 병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소송 계속 중에 갑은 다시 소유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거북선을 제작자인 아버지 병으로부터 상속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병의 후소에 대하여 법원은 본안 판결을 할 수 있는가? 이랬어요. 자, 그러면 전소도요. 전소는 뭐예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확인이고요. 그 다음 그 소송 계속 중에 다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확인을 구했어요. 근데 이제 갑의 후소에 대해서 법원은 본안 판결을 할 수 있는가 이랬고요. 그럼 이건 뭐냐면 후소에 대해서 묻고 있으니까요. 중복 소송 중에 소송물 동일에 해당하느냐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소송물 확인에서의 소송물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소유권 확인이 들어갔는데 이게 같은 소송물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갑은 을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해서 그 거북선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번에요. 소송에서 갑은 그 거북선을 제작자인 아버지 병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소송 계속 중에 갑은 다시 거북선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거북선을 제작자인 아버지 병으로부터 상속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갑의 전후 양수에 대하여 법원은 본안 판결을 할 수 있는가? 이거는 뭐냐면요. 소유권에 기해서 거북선 인도 청구를 하는데요. 거북선 인도 청구를 하는데 과연 하나는 매매에 기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했고요. 뒤에서는 상속에 기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행해소거든요. 앞에 거는 설문 1은 확인해소고요. 그래서 설문 1에서는 자, 확인해소의 소송물만 문제가 돼요. 중복소송 중에 자, 중복소송이 되려면 제가 지금 중복소송 요건을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자, 중복소송은 우선 소송 계속 중요해야 되고요. 그죠? 소송 계속 중에 후소가 제기된 경우여야 되고 전소 소송 계속 중에 두 번째로 당사자가 동일해야 되고 세 번째로 소송물이 동일해야 돼요. 그죠? 원칙적으로 이렇거든요.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게 소송물 동일 요건에 해당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냐면, 소송계속증은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 동일도 인정이 되죠. 그러면 소송물 동일에 해당하느냐,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바로 확인해소의 소송물에 대해서 이제 논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문 2에서는요, 자, 이행 청구인데, 과연 이것도 소송물이 과연 동일한 경우에 속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것이 장래 이행의 소로서 잠깐 논란의 여지는 있는데요. 장래 이행의 소라고 판단을 하고요. 장래 이행의 소로서 과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전소나 후소나 다 인정이 되겠느냐, 이게 먼저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소가 또 중복 소송이 되겠느냐, 이게 문제가 되니까. 설문 1에서는 중복 소송만 문제되고요. 설문 2에서는 전후 양소에 미리 청구할 필요의 인정 여부와 그 다음에 또 중복 소송에 해당하겠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요, 답안을 보시면은요, 자, 확인해소의 소송물에 대해서는요, 설문 1에 대해서는요, 우선, 자, 일원설과 이원설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 이분지설에서도 그 이분지설의 논리를 확인해소에서도 일관하는 견해가, 거기서는 일관설이라고 표현하지만 다른 데서는 그냥 보통, 다른 소송물 이론과 합쳐서 얘기할 때는 이원설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냥. 이원설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학설들은 그 견해를 빼놓고는, 즉 이분지설에서 확인해소에서도 그 견해를 일관하는 견해 빼놓고 나머지 전부 다는 다 확인해소의 소송물에 대해서 이론설을 취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 판례나 청구 취지만으로 특정된다는 일분지설은 확인해소의 소송물인 경우에는 청구 취지만으로 소송물이 결정된다고 본다. 따라서 그 권한이 되는 취득원인의 주장인 매매나 상속 등은 공격방어 방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원설에 의하면 신청과 사실관계 둘 양자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매매라는 거하고 상속이라는 거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해소의 소송물도 다르죠. 양자가. 이 설문 1에서요. 자, 그래서 판례는 자, 이론설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요즘 이제 요 선친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한 소유권 확인 청구를 한 경우와 뒤에 같은 부동산의 일정 지분의 상속을 이유로 한 소유권 확인 청구는 동일한 소라고 볼 수 없다. 이걸 요렇게 판시한 거에 대해서요. 호문혁 교수님이나 몇 분이 요거를 이원설을 취한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게 좀 논란이 돼요. 요거는 조금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보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보는 이유도 있고요. 그래서 판례가 정확히 뭐 이원설로 바뀌었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그냥 이론설을 취하고 있다라고 쓰시는 게 무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검토에서는요. 자, 다수설 판례 따라서 이론설로 가서요. 요거는 자, 중복 소송이 되겠죠. 그죠? 확인해소의 소송물이 같으니까요. 이원설에 의하면 지금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거하고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건 다르잖아요. 소송물이. 그죠? 하지만 이론설에 의하면 소송물이 같으니까 결국 설문 1에서는 중복소송이 된다라는 거예요. 중복소송이 되고요. 그 다음 설문 2에서는요, 우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 아까 미리 청구할 필요는 뭐와 뭐를 판단한다 그랬어요. 이행 의무자의 태도와 이행 의무의 성질 두 가지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이 사안에서 지금 이 사람은 2년 계약해놓고 6개월이 지나자마자 지 거라고 막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행 의무자의 태도에 비추어 보건데, 이거는 비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이 사람은 안 돌려줄 게 뻔해요. 그죠? 명백하죠? 그러니까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전후소 모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는데 그러면 후소가 그럼 중복 소송에 해당하겠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소송물 이론을 따져서 자, 구실체법설과 일분지설과 이분지설 이렇게 써놨고요. 판례 뭐 이렇게 써놨고요. 그러니까 확인해소에 대해서 소송물 쓸 때 하고요. 보통 우리가 소송물 이론 쓸 때하고 다르죠. 쓰는 게요. 그죠? 확인해소의 소송물 쓸 때는 이론설, 이원설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이 보통의 소송물 이론을 쓸 때는 구이론, 일분지설, 이분지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걸 구분해서 쓰셔야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자, 후자를 따라서요. 그래서 썼고요. 그래서 이분지설에 따라서요. 일분지설에 따라서요. 전소와 후소는 소송물이 동일하죠. 그리고 그거는 뭐 공격방어 방법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중복제소에 해당하고 그래서 후소를 부적법 각하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더 하다가는 맞아 죽을 것 같아요. 그 일요일 날 밤에 들으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